안녕하세요. 신나고 재미있게 브라질 소식을 전하는 착한 남편 운동본부장입니다. 지금 한국은 추석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요. 브라질은 9월 7일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맞이하여 지난번에 이어서 어떻게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 비디오나 이 글은 모두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을 토대로 한 재미 위주 글들입니다. 그러니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보시고요. 지금 여기 아래 보이는 이 링크에는 제가 설명드리는 이 비디오에 대한 작년에 쓴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브라질은 어떤 1800년대 브라질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당시 포르투갈이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아프리카, 또 중미, 또 그 이외에 저 밑에 있는 이제 인도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멀리는 이제 한국 이런 데까지 자기들의 이제 해상 교역을 하고 있었던데요.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포르투갈이 드디어 1800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19세기 초죠. 이제 세상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나폴레옹 세력에 의해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영향이 무엇이냐면은 전 유럽을 이제 통합하고 있던 나폴레옹이 드디어 바로 포르투갈이 옆 동네인 스페인을 침공하게 돼요. 스페인이 바로 함락이 되고 그 바로 뭐 옆에 있는 조그만 동네 같았던 포르투갈에도 드디어 이제 군대를 이제 모고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보면은 멋진 그림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알프스 산맥을 넘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뭐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이런 알프스 산맥을 넘을 때는 말을 타지는 않았고요. 걷던가 아니면 노새를 타고 넘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그림을 보시면은 그 당시 거의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땅이 포르투갈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와 크게 전쟁을 벌이고 있던 마지막 자유적인 그런 세력인 영국은 포르투갈이 프랑스에게 넘어가게 되면은 자기들은 진짜 거의 100% 고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 드디어 자기네들도 머리를 써서 포르투갈 모든 왕국을 브라질로 이전하게 이제 그렇게 유도하게 됩니다. 그 당시 국왕이었던 동주엉 6세는 어머니가 왕정을 이제 국왕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이제 정신병이 생기면서 장자인 형 동주세에게 넘어가게 되었지만은 그 형은 사고로 인해 일찍 죽게 되고요.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어받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워낙 왕을 할 생각이 없었던 터라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매우 연약하고 또 이게 결단력이 없는 그런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는데요. 이 왕의 또 다른 면과 활약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이 국왕은 전 세계 식민지에서 가지고 온 가진 금은보화를 프랑스 나폴레옹에게 주고 국왕만 우리만 이렇게 따로 살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연히 영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프랑스 그 나폴레옹의 취미가 뭔지를 아느냐? 그는 어느 나라를 가서 그 나라의 국왕의 목을 댕강 잘라버리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진 인간이다 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배를 타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참 힘들고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진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라는 건 큰 모험이었기 때문에 가기 정말 싫었죠. 그렇지만은 영국으로서는 만약에 포르투갈이 넘어가게 되면 큰일이 일어나자 어쩔 수 없이 드디어 이제 자기들의 그 군함을 몰고 와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리스본에 딱 이제 정박을 하고요. 모든 포를 딱 돌려서 왕궁을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 여기서 지금 배를 타고 도망갈래?
아니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다 폭삭시켜 버릴까. 그런 무시무시한 협박에 드디어 동주홍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자 우리도 안 되겠다. 수도를 브라질로 옮겨라 라고 이 한마디를 딱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자 드디어 포르투갈에서는 뭐 이게 뭐 몇 달, 뭐 몇 주, 며칠의 시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떠나게 되게 바로 이제 명령을 내리자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삽시간에 혼란이 일어나며 온 수도에 있던 배, 금은보화, 왕족, 경찰, 군인 또 그 이외에 또 뭐 빵 만드는 사람, 뭐 은행가 이런 사람들 다 배에 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1807년 11월 27일에 있었던 포르투갈 대피령입니다. 총 14배에 1만 3천 명의 왕족이 타게 되는데요. 영국 해군의 호의를 받으며 출발합니다. 그런데 막상 28일까지 이게 맞바람이 너무 심하고 안개가 낍니다. 그래서 좀 국왕은 야 잘하면 우리 출발 안 해도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영국으로서는 빨리 피신시켜야 되는데 어떡하나 하고 생각하는데 바로 30일 오전 9시경에 죄송합니다. 30일 오전에 새벽에 드디어 안개가 걷히고 바람이 불게 되며 출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동이 트면서 이제 큰 이제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 그날 바로 그날 9시에 포르투갈의 프랑스군과 스페인 연합군이 도착합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단 몇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포르투갈 국왕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렇게 빵을 만들던 사람도 잡혀가고 뭐 학자도 잡혀가고 뭐 주인이 없던 포르투갈은 나폴레옹 군대가 쉽게 접하고요. 뭐 너희들 왕도 없는데 오늘부터 내가 관리해 줄게 라는 그런 회유의 정책에 의해서 포르투갈이 드디어 이제 통합이 돼서 유럽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프랑스의 땅이 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계약도 없고 또 그 당시에 열악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목숨을 걸고 시작한 항해는 큰 고역이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나갔다 하여도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미친 듯이 몰아치는 뭐 폭풍우 또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무시무시한 괴물 뭐 하여튼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일단 영국군들의 호위와 수십 척이 줄줄이 사탕으로 엮어서 출발하였지만은 처음에는 길을 잃지 않았지만은 중간에 또 이런 그런 폭풍우 이런 게 오면서 찢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왕자가 탄 배들은 저쪽으로 밀려가기도 하고 하여튼 뭐 복잡한 시역이었는데 당시에 그 배 수준을 보면은요 보통 한 10만 리터의 물을 싣고 고기도 한 10톤 뭐 또 50리터의 뭐 포도주 뭐 이런 걸 싣게 되는데요. 대부분은 샤워를 할 시설도 없었고 옷도 갈아입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살아있는 동물을 모두 싣고 가면서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그런 동물들을 하나씩 잡아서 이제 먹기도 하였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샤워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또 각종 이런 대변 소변은 다 그냥 한쪽에 하면서 바다에 그냥 버리기도 했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너무나 그런 열악한 시절의 그런 환경에서 이런 항해를 하다 보면요 비타민 C 부족으로 이제 괴혈병이 생겨서 죽기도 하였지만은 각종 이렇게 뭐 더러운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벼룩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도 그렇고 모두가 막 긁고 아프고 가렵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드디어 이제 왕명이 내리는데 뭐냐면은 머리를 다들 빡빡 밀어라 했습니다. 너무나 이가 많아가지고 막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하니까 다 밀어버리게 되었는데요. 이 왕명으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래도 뭐 가렵지 않으니까 좋다라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몇 달에 거쳐서 여러 아프리카를 통해서 또 중간에 이제 몇 개 섬을 통해서 드디어 브라질 저기 북동부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게 지금 바이아주에 있는 살바도르입니다.
이 살바도르에 딱 도착하게 되자 아무리 그래도 여자는 여자인지라 이제 그쪽에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여자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야, 우리 이렇게 머리를 밀었는데 이게 참 창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한 노예가 번뜩이는 재치로 여자들에게 터번을 두르기를 권장합니다. 이거는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라고 해서 터번을 두르고 내리게 되는데요. 그 당시 브라질 식민지는 본국은 진짜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너무 멀고 또 너무 화려한 곳으로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온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국왕이 왔다. 뭐 사실은 피해가는 거지만은 도피하는 거지만은 뭐 여기 뭐 이쪽이 잘 살고 있는지 시찰하러 왔다. 그런 뭐 좋은 명분을 세워서 사람들 모으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모여 있던 여자들은 가만히 배를 보니 뭐 국왕도 내리지만은 모든 이런 귀족 이런 여자들이 머리에 하얀 터번을 두르고 내립니다. 그러자 저게 유럽에서 지금 최고로 유행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날 여자들이 많이 밀고 똑같이 터번을 두르기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그 바이아주에는 아직까지 여자들이 저렇게 하얗게 터번을 두르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바도르에 도착한 국왕은 많은 고민을 이제 고생을 하였지만은 일단 뭐 정신을 좀 차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여러 가지 시찰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식민지에서는 병원, 학교, 또 신문, 발간 이런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제 본국에서 이제 가져가라 그렇게 이제 말하던 시절이었는데요. 어차피 뭐 천도해서 국왕의 수도를 이 브라질로 옮기게 되자 필요에 의해서 하나 둘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대학도 만들고요. 또 병원도 만들고 또 이제 최고의 이제 법학 대학도 만들고 또 은행도 지금 브라질의 국립 중앙은행 죄송합니다. 중앙은행이 아니라 그래도 그냥 브라질 먼코두 브라질이라는 이제 국립은행도 만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군사적인 체계도 키워가면서 의사도 배출하고 또 지방 관리 체계를 도지사로 변경하여 또 이제 운영하게 되고 뭐 국립 도서관 그리고 중요한 식물원도 창립합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브라질의 이 동주홍 6세는 연약하고 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뭐 여러 가지 평이 좀 안 좋지만은 그래도 특이한 점은 이런 식물 연구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애지중지하였던 식물원을 포르투갈에 두고 온 것을 굉장히 후회하였는데요. 어차피 브라질이 다시 세울 것을 명령하며 식민지였던 동남아에서 가지고 온 각종 식물들과 나무를 심어서 이곳의 땅에 맞게 개량하게 됩니다. 뭐 까람볼라, 뭐 프루타 두 콘지, 뭐 자카, 또 뭐 여러 가지 뭐 브라질에서는 마몽이라고 하는데요. 마몽 여기는 파파야 이런 것도 브라질에서 개발하게 됩니다. 즉 브라질 이런 식물이 많이 개발하게 된 것은 동주홍의 노력에 의해서 이곳에 많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뭐 이런 것들이 뭐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고 이제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브라질 땅에 이제 맞게 개발되게 되면서 그렇게 발전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제 브라질 역사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독립 배경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1820년이 되었습니다. 유럽을 전쟁터로 몰아부었던 나폴레옹도 드디어 이제 망해서 물러났고요. 유럽도 이제 평화적인 그런 분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도 드디어 섭정을 지나서 프랑스 섭정을 지나서 이제 그런 운영을 아무리 그래도 포르투갈 이제 국왕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잠시나마 공화국을 선포를 하면서 이제 따로 살겠다. 어차피 우리를 버리고 간 포르투갈 국왕인데 그분을 다시 모셔야 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우리도 이제 급진적인 세력, 또 프랑스와 저렇게 공화정을 바뀐 것과 같이 우리도 이제 바꾸자 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제 어수선하게 됩니다. 그러자 동주홍 6세는 브라질에서 잘 있는 동안 포르투갈이 이제 그렇게 급격하게 변하게 되자 아무래도
또 이게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브라질이 너무 좋았습니다. 포르투갈과 비교해서 좋은 것은 날씨가 조금 더운 곳 빼고는 죄송합니다. 먼저 그 살바도르에 도착한 포르투갈 국왕은 그게 좀 적도 밑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온 곳이어도 그래도 너무 습하고 덥다 보니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지금의 리우데자네이루 거기에 왕국의 수도를 바꾸게 됩니다. 리우데자네이루도 덥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살바도르보다는 좀 이렇게 날씨가 선선하고 좋은데요. 하여간 이곳에 보니 날씨가 조금 더운 곳 빼고는 추운 겨울도 없고 물자도 풍부하고 노예도 풍부하고 또 여기 뭐 눈이 오는 겨울도 없고 지진도 없고 폭풍 태풍도 없고 하여간 모든 것이 다 좋다 보니 포르투갈로 돌아갈 생각을 아예 접었습니다. 반대로 포르투갈 사정은 더욱 좋지 않았고요. 브라질로 수도를 옮기면서 모든 재정을 가져왔기에 경제는 파탄이 되었고요. 너폴레옹이 물러간 후에 식민지와 거래를 다시 시작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군인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야, 이거 참 그냥 국왕을 다시 버리고 안 되겠다. 우리 공화국을 선포하자. 그렇게 해서 혁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혁명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친 단체가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강국이며 내정에 간섭을 많이 하는 영국 세력을 몰아내고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이 프리메이슨은 많은 이게 조금만 두었으면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데 영국과 일부 귀족들의 반격으로 이들은 체포 또 해산당하며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브라질에 있는 프리메이슨들은 다시 이렇게 동주홍을 이렇게 꼬시기라기보다는 동주홍을 두고 포르투갈을 독립을 시키는 오히려 브라질과 따로 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자 동주홍 육세는 안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본거지인데 포르투갈을 잃으면 안되겠다라고 해서 허겁지겁 돌아갑니다. 그리고 장자인 동페드로 1세 즉 동주홍의 아들을 브라질 책임자로 세우고 배를 타고 돌아갑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왕이 된 아버지와 달리 동페드로 1세는 어렸을 때부터 수업을 많이 받아 왕의 기질이 확실한 인물이었습니다. 다혈질에 정치적으로도 눈치도 빨랐고 또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또 이렇게 시야도 많이 넓혔지만은 또 영웅호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들도 그렇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술과 파티로 진탕 놀고 시간을 보내다 아버지가 포르투갈로 가자 그러면 내가 여기 국왕이구나 해서 이렇게 뭐 살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곳 브라질도 아버지가 없자 이거 브라질도 그럼 따로 놀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움직임이 군인, 귀족, 또 이제 지주, 또 이렇게 또 지식인 이들 사이에서 움직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동페드로 1세로서는 당연히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하고 따로 이제 살 그런 이유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포르투갈에서 활동하던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이곳 브라질에도 있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이곳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 유럽, 뭐 동남아 전 세계 여기저기에 많은 이제 그런 지부를 갖고 있는 그런 단체였고요. 그런 프리메이슨이 오히려 이제는 브라질에서 독립을 하자 아버지와 따로 살아서 이 브라질을 이렇게 독립을 하자 그런 운동이 있었는데요. 브라질은 사실 동페드로 1세는 또 브라질도 그렇게 할 힘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강국이었던 영국이 처음부터 브라질로 도망올 때부터 돈을 많이 빌려주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영향력을 미쳐서 브라질의 재정 상태도 그리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독립을 해도 뭐 돈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1820년에 포르투갈로 돌아간 왕이 드디어 이제 몇 차례 이제 왕명을 보내면서 이제 전 세계 식민지는 더 이상 식민지 수도는 리우데자네이루가 아닌 리스본에 복종할 것 그리고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던 사법부의 임무를 정지시키고 왕자의 귀환을 명령을 했습니다. 즉
이제 다시 포르투갈이 국왕의 수도가 되었으니 모두 다시 이제 이 포르투갈로 오고, 또 그 류데자네이루에 있던 왕자도 야 너도 돌아와라, 이제 다시 우리 집에서 살면서 거기에는 식민지로 그냥 두어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도 20년간 포르투갈의 수도 역할을 했던 브라질 사람들이 국왕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좀 소통 좀 하고요, 우리도 이렇게 좀 지위를 좀 올리고 좀 쉽게 해서 내고를 합시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말 안 통하는 국왕은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야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이렇게 계속 서명을 보내고, 반대로 브라질에서는 귀한 명령에 그 동페드로 1세에게 아이고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시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런 서한이 주고 받으면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동페드로 1세는 고민하다가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짐은 이곳에 있노라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지아도 피코, 그러니까 머무르겠다 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서 일단은 포르투갈로 귀환을 포기하였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귀찮게 얘네들 뭐 나보고 뭐 어떻게 하자고 안 하겠지 하고 한숨을 돌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바뀌어서 이제 포르투갈 안 간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독립합시다 라는 운동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자 동페드리스는 참나 귀찮게 하네, 이거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는 거야 하고 고민하면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2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1822년 8월경에 상파울에서 독립운동을 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런 독립운동은 국왕이 브라질에 있던 시절에도 전국적으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상파울로에서 이런 독립운동 조짐이 벌어지자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던 동페드로 1세는 친히 군대를 몰고 이 400km 떨어진 상파울로까지 옵니다. 그래서 딱 와서 상파울로 시내에 있는 당시 이것의 귀족과 지주들을 모아놓고 야 말 잘 들어? 안 들으면 알지? 라고 이렇게 복종을 요구하며 반대 세력을 잠재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시찰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페드로 1세 애인이 이곳 상파울로에서 60km 떨어진 해변가 산토스라는 해변 도시에 살고 있었기에 그 애인을 만나러 갑니다. 뭐 60km라 그러면은 꽤 멀죠. 뭐 하루에, 지금은 뭐 차로 1시간에 가지만 그 당시에는 노새를 타고 터벅터벅 걸으면서 가던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또 상파울로는 해안에서 그 해발 750m 정도 이렇게 올라 있는 곳이라 산맥을 타고 쭉쭉 내려가서 산토스에 가서 애인을 만나서 좀 놀다가 돌아옵니다. 이게 돌아오는데 이게 뭐 바닷가에서 뭐를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나서 이제 죽다 살아납니다. 뭐 여기저기 아파서, 그럼 왕이 야 잠깐 좀 쉬자 그러면은 또 짐을 풀고 천막을 치고, 또 왕도 쓰러져 있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오고, 이렇게 계속 이제 몇 가지 이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상파울로로 올라오는데요. 상파울로 시내 언덕을 마지막 딱 올라와서 그곳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그 강이 나오는데요. 그 강에서 발을 닦고 시내로 들어가는 그런 딱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였고요. 그곳에 마지막으로 딱 이제 짐을 풀고 천막을 치고 이제 정신을 추스려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리우데자네이루 수도에서 있던 보낸 서신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서신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드디어 마지막으로 포르투갈 국왕인 아버지로부터 동주홍 6세로부터 온 편지인데,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잘 있느냐? 보고 싶다. 빨리 와라. 안 오면 군대 보낸다. 뭐 이렇게 뭐 희우와 뭐 협박을 통한 그런 아버지가 사랑의 정성과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서한을 받게 되고요. 진짜 이거는 뭐 이거 무시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뭐 고민하고 있는데, 다른 편지를 받습니다. 그 편지는 아버지로부터 그런 편지를 받는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었는지
독립운동가이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제 보니파시오가 보낸 편지로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과 관계를 끊고 이곳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라는 서한을 받고요. 또 그 편지 밑에는 또 다른 편지는 합스부르크가 아시죠? 유럽을 한때 호령하던 합스부르크가의 공주이자 아내인 마리아 레오폴지나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그 편지는 지금 현재 의회 분위기가 독립 지지를 받았고 익은 과일을 따지 않으면 썩는다 라는 뜻의 편지를 받습니다. 자, 정신없죠? 아버지는 빨리 오라 그러고 안 오면 군대 보낸다 하고, 독립운동가는 지금이 때라고 회유하고, 아내, 아무리 그래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아내는 익은 과일을 따자면 썩는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국왕이 동페드로 1세가 지금 여기서 선언을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자기도 잘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신없고 탈은 나서 지금 막 강가에서 여기 일 보느라 정신도 없고 하여튼 몸도 아파 죽겠는데 바로 주변에 있던 그런 서기관 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권고를 합니다. 자, 서명하시죠. 이렇게 서명해서 독립을 하면 역사의 길이 남고, 그러지 않고 여기서 자칫하다가 만약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역사에 어떻게 남겠습니까? 응하다가 그냥 딱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자 정신을 바짝 차려. 알았다, 가지고 와라 라고 해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서명은 지문 어쩌고 저쩌고 모든 책임을 이렇게 해서 독립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멋진 문구로 끝나는 독립선언서를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명을 딱 해서 사람들은 이제 밖에서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새로운 세계가 왔다 하는데,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립 아니면 죽음은 나중에 후대에 멋지게 지어낸 말이고, 독립선언문에 사인한 거는 서명한 거는 맞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서명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제 자, 조금 있으면 끝나갑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이 사진을 보시면은 그 당시에 독립을 선언한 그런 강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금 시내가 많이 이제 발전하고 이제 넓어지면서 그 강가가 조금만 이제 개울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드디어 백마를 탄 기사단의 격려를 받으며 나에게 독립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멋지게 소리치는 페드로 1세의 모습을 보는데요. 이 그림은 1888년, 그러니까 즉 독립을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 브라질 화가 페드로 아메리코의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면 몇 가지 오점이 있는데, 먼저 당시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말이 아닌 당나귀나 노새를 탔었고요. 멋진 기사단은커녕 이제 군대조차 제대로 없던 시절에 호위 귀사는 당연히 없었고, 주변에 귀족이나 농장 주인들, 인부 등 몇 명만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느 나라나 역사를 미화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이 작품에는 화가의 얼굴이 있기도 한데요. 오른쪽 집 창문 아래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발표될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1875년에 발표된 프랑스 화가 장 루스의 작품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대충 분위기 파악이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 곳곳에 왕정에 충성한 사람들과 전투가 일어났고요. 포르투갈은 인구도 적고 해양 대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식민지를 쳐들어올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몇 차례 전투로 잔재 세력을 물리치고 충성 서약을 받은 페드로 1세 국왕은 이제 정치적으로 힘을 돌리는데요. 바로 당시 대국이었던 영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이 독립국으로 인정을 해주면 뭐 끝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영국은 그 당시 포르투갈로부터 브라질 독립을 지지하는 조건으로 포르투갈이
브라질에 지고 있던 모든 그런 빚을 브라질이 부담해라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고요. 또 1820년 동주엉 6세가 포르투갈로 돌아가면서 나라에 있던 현금이나 황금을 모두 싹 쓸어 갔기에 이런 독립은 했지만 사실은 빈털터리 나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처음부터 결혼할 때 어느 정도 자금을 갖고 결혼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혼부부가 첫 걸음을 하는데 카드 빚이니 무슨이 여러가지 빚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게 바로 이제 브라질이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여러가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안게 된 거고요. 또 독립에 기초했던 평등, 기회, 자유, 경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리메이슨들은 브라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힘을 잃어가며 왕정이면서도 이제 독재적인 그런 세력을 갖게 됐고요. 동페드로 1세는 정작 독립 선언을 한 후 남부에서 일어난 다른 독립 운동으로 인해 현재 우루과이를 두고 아르헨티나와 전쟁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우루과이를 뺏기게 되고요. 사실은 빼앗긴 게 아니죠. 이제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중재에 의해서 아르헨티나도 아닌 브라질도 아닌 우루과이를 따로 만들게 되었고요. 포르투갈은 또 아버지 동주엉 6세가 사망한 후 여동생에게 왕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막내 남동생이 이제 정권을 휘둘러 어지럽히고, 사실은 이게 서열을 보면은 자기가 자연스럽게 포르투갈 국왕을 이제 왕권을 이제 쥐게 되는데, 이게 막내 동생이 이제 막 이렇게 휘두르게 되자 1831년에 동페드로 2세,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6살 먹은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포르투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서 남동생과 열심히 전쟁을 치르는데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자기들끼리 포르투갈이 시작하던 내전이 점차적으로 이베라 반도로 퍼지며 전제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으로 번지다가 결국 1834년에 힘겹게 전제주의를 회복시켰으나 전쟁이 끝나고 몇 달 후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그게 바로 36살. 한창 일하고 또 활약을 할 그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제 폐결핵으로 사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브라질은 갑자기 독립을 선언한 국왕도 잃어버리고 포르투갈도 자기네 나라를 또 이제 이제 부국 큰 나라로 만들 이제 왕이 36살인 죽자 이제 이렇게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브라질을 이제 이어받은 동페드로 2세는 6살 때부터 왕권을 이어받았지만은 여러 섭정을 거치며 후대 이제 나이가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가 이제 브라질을 이제 운영하게 되는데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은 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요 마지막 보이시는 이 사진은 그 당시 독립을 선언한 상파울루 시내 남부에 있는 이삐랑가 독립기념관 박물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브라질 독립기념에 대한 설명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삼바!